여러분, 오늘 소개할 인물은 여러분이 이름은 모르지만 작품은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 미술사에서 가장 위대한 그림. 목류도원도. 복숭아꽃이 피는 이상향을 그린 그림. 안평대군이 꿈에서 본 세계를 화가에게 부탁해 그린 것. 그 그림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일본에 있습니다. 일본 텔리대학교 도서관에. 그리고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안견. 조선 세종시대의 화가. 한국 미술사에서 가장 위대한 화가 중 한 명. 그런데 여러분, 안견이라는 이름을 아십니까? 신사임당은 알고 있습니다. 율곡 이인은 알고 있습니다. 세종대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견은 모릅니다. 왜일까요? 안견이 뛰어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안견은 조선 최고의 화가였습니다. 세종이 아낀 사람이었습니다. 안평대군이 존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사임당이 어린 시절 모사했던 그 그림들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사에서 거의 지워졌습니다. 왜였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이유를 포함해서 안견의 탄생부터 죽음까지 그 삶을 완전하게 걷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일막일상의 세계 지곡촌에서 태어난 아이. 안견의 생년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대략 1400년대 초반으로 추정합니다. 이것이 이미 안견이라는 인물의 특성을 보여줍니다. 조선 최고의 화가인데 생년조차 기록이 불분명합니다. 출신지는 충청도 지곡촌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지금의 충청남도 서산 근처. 아버지에 대한 기록도 거의 없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기록도 없습니다. 그러나 조선시대에 화원 즉 그림을 그리는 관리는 중인 계층이었습니다. 양반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의 기록 문화는 양반 중심이었습니다. 양반의 행적은 자세히 기록됐지만 중인이나 서민의 어린 시절 이야기는 기록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안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린 시절부터 그림에 재능이 있었다는 것. 그 재능이 뛰어나서 도화서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도화서. 조선시대 국가 그림기관. 왕실의 그림 업무를 담당하는 관청. 화원들이 이곳에 소속되어 일했습니다. 안견은 이 도화서의 화원이 됩니다. 그런데 화원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도화서 화원은 국가관리였습니다. 봉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신분상으로는 중인이었습니다. 양반보다 아래. 그러나 일반 서민보다는 위. 이 애매한 위치. 화원은 왕실의 각종 그림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왕의 초상화인 어진. 각종 의례를 기록하는 기록화. 지도. 장식화. 이 일들을 하면서 화원들은 왕실과 가까이 지냈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있으면서도 신분은 낮았습니다. 안견이 이 구조 속에서 어떻게 자신의 예술을 지켰는지. 그것이 안견이라는 사람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막 욕망의 자각 세종과 도화서. 안견이 도화서에 들어간 것이 언제인지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종시대에 이미 도화서의 핵심 화원이었다는 것은 기록에 나타납니다. 세종시대. 조선 역사에서 가장 찬란한 황금기. 훈민정음. 치국이. 앙부일구. 자경루. 그런데 세종은 과학과 문자만을 발전시킨 왕이 아니었습니다. 예술도 지원했습니다. 음악을 정리했습니다. 그림을 장려했습니다. 그 예술 장려의 핵심에 안견이 있었습니다. 세종이 안견의 그림을 보고 특별히 아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왕이 특별히 아끼는 화가. 이것이 안견의 위치였습니다. 세종이 안견을 아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세종은 예술적 감수성이 뛰어난 왕이었습니다. 음악 이론을 직접 연구할 만큼. 그런 왕이 안견의 그림에서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안견의 그림이 다른 화원들과 달랐기 때문일 것입니다. 기술적으로 뛰어난 것을 넘어서 생각이 담긴 그림.
단순히 보이는 것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세계를 담는 그림. 세종은 그것을 알아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안평대군, 세종의 셋째 아들. 그림을 사랑하고 글씨를 잘 쓰고 예술에 깊이 심취한 왕자. 안평대군은 당대 최고의 예술 애호가였습니다. 그 안평대군이 안견을 알게 됩니다. 안평대군은 안견의 재능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안견을 적극적으로 후원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후원자와 화가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안평대군은 안견을 예술적 동반자로 대했습니다. 함께 그림에 대해 이야기하고, 함께 중국의 그림들을 연구하고, 함께 새로운 화풍을 탐구했습니다. 왕자와 화원. 신분의 차이가 있었지만 예술 앞에서는 두 사람이 동등했습니다. 그 관계가 나중에 몽유도 원도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산막 욕망의 실행 몽유도 원도. 1447년 4월 20일. 안평대군이 꿈을 꿨습니다. 복숭아꽃이 만발한 이상향. 깊은 산속의 무릉도원. 그 아름다운 세계를 꿈에서 봤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안평대군은 그 꿈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안견을 불렀습니다. 내가 꿈에서 본 것을 그려라. 안견은 사흘 만에 완성했습니다. 사흘. 단 사흘 만에. 몽유도 원도. 가로 106.5cm. 세로 38.7cm. 두루마리 그림. 이 그림의 구성이 천재적입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시선이 이동하면서 현실 세계에서 이상향으로 들어가는 여정이 펼쳐집니다. 처음에는 험준한 현실의 산들. 그 산을 넘어가면 점점 부드러워지는 지형. 그리고 마지막에 복숭아꽃이 만발한 도원의 세계. 현실에서 꿈으로. 험함에서 아름다움으로. 그 전환을 안견이 그림 하나로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이 더욱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단순히 아름다운 산수화가 아닙니다. 꿈을 그린 그림입니다. 꿈의 세계. 그것을 어떻게 그림으로 표현합니까? 안견의 해답은 현실과 꿈의 경계를 그림 속에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왼쪽의 현실적인 산들은 날카롭고 구체적입니다. 그런데 오른쪽으로 갈수록 지형이 부드러워지고 색이 옅어지고 공간이 열립니다. 그것이 꿈으로 들어가는 느낌입니다. 현실에서 꿈으로, 구체에서 몽환으로. 그 전환을 안견이 그림 한 장으로 포착했습니다. 이 그림에는 당대 최고 인물들의 글이 적혀 있습니다. 안평대군의 글, 그리고 수십 명의 사대부들이 남긴 찬문들. 당시 조선의 최고 지식인들이 이 그림을 보고 글을 남겼다는 것. 그것이 이 그림이 당대에 얼마나 충격적인 작품이었는지를 말해줍니다. 사막 바닥을 치다 계유정난과 안평대군의 죽음. 1453년. 계유정난. 수양대군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안평대군을 제거합니다. 안평대군은 강화도로 유배됐다가 사약을 받고 죽습니다. 이것이 안견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안평대군은 안견의 가장 중요한 후원자였습니다. 예술적 동지였습니다. 그 사람이 역적으로 몰려 죽었습니다. 안평대군과 가까웠던 사람들은 위험에 처했습니다. 안견은 어떻게 됐을까요? 기록이 없습니다. 계유정난 이후 안견의 행적이 역사에서 거의 사라집니다. 살아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 살아남았는지,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어디서 어떻게 생을 마쳤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몽유도 원도. 안평대군이 역적이 됐으니 그가 아끼던 물건들, 그가 남긴 것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흩어졌을 것입니다. 일부는 파기됐을 것입니다. 일부는 숨겨졌을 것입니다. 몽유도 원도가 일본으로 건너간 것이 언제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임진왜란 시기에 일본으로 건너갔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임진왜란 때 수많은 조선의 문화재가 일본으로 반출됐습니다. 그 중에 몽유도 원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일본 텔리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한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그림 중 하나가 한국에 없습니다. 오막 내면에 전한 앙견의 화풍. 앙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그림을 봐야 합니다. 앙견의 화풍의 특징. 첫째, 고원법과 심원법의 결합. 고원법은 아래서 위를 올려다보는 시점. 심원법은 앞에서 뒤를 내려다보는 시점. 이 두 가지 시점을 하나의 그림 안에 결합하는 것이 앙견의 특기였습니다. 목유도 원도에서 이것이 완벽하게 구현됩니다. 둘째, 먹의 농담 조절. 앙견은 먹의 농도를 극도로 정교하게 조절했습니다. 진한 먹과 옅은 먹의 대비가 만들어내는 깊이감. 셋째, 자연의 생동감. 앙견의 그림 속 자연은 살아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결합되어 만들어진 것이 앙견의 화풍이었습니다. 그리고 앙견의 화풍은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철학이었습니다. 앙견이 그림을 통해 표현하려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자연의 아름다움, 그 안에 담긴 이치, 현실과 이상의 관계. 성리학이 세상의 이치를 언어로 탐구했다면 앙견은 그 이치를 그림으로 탐구했습니다. 붓으로 철학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앙견의 그림이 단순한 산수화가 아닌 이유입니다. 육막 귀환하다, 역사에서 지워진 이름. 앙견이 역사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이유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첫 번째 이유. 중인 신분. 조선의 기록 문화는 양반 중심이었습니다. 화원의 삶은 상대적으로 적게 기록됐습니다. 두 번째 이유. 안평대군과의 연루. 앙견이 가장 친밀하게 일했던 사람이 안평대군이었습니다. 안평대군은 계유정난으로 역적이 됐습니다. 역적과 가까웠던 사람들은 기록에서 지워지거나 부정적으로 기록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세 번째 이유. 그림이 일본으로 갔다. 목유도 원도가 일본에 있다는 것. 그것이 앙견을 재발견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앙견은 잊혀서는 안 됩니다. 한국 미술사에서 앙견이 차지하는 위치는 어마어마합니다. 앙견 이전과 이후에 조선 회화가 달랐습니다. 칠막 앙견과 안평대군, 예술의 동반자. 앙견의 이야기에서 안평대군과의 관계를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안평대군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세종의 셋째 아들. 형 수양대군과는 완전히 다른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이 권력을 원했다면 안평대군은 예술을 원했습니다. 안평대군은 그림을 수집했습니다. 중국의 유명한 그림들을 구했습니다. 조선의 화가들을 후원했습니다. 직접 글씨를 썼습니다. 시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앙견을 통해 자신의 예술적 상상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이런 식이었습니다. 안평대군이 생각하고 꿈꾼 것을 앙견이 그림으로 구현했습니다. 목유도 원도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안평대군이 꿈에서 본 것을 앙견이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뢰와 제작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하나의 예술 세계를 만든 것이었습니다. 안평대군의 상상력과 앙견의 기술과 통찰이 만났을 때 목유도 원도 같은 작품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앙견에게 양날의 검이었습니다. 안평대군의 후원 덕분에 앙견은 최고의 화가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안평대군이 수집한 중국의 그림들을 접하면서 더 넓은 예술 세계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평대군이 역적이 됐을 때 그 관계가 앙견을 역사에서 지우는 원인이 됐습니다. 최고의 후원자가 역적이 됐을 때 화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앙견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그것이 앙견의 비극이었습니다. 팔막 목유도 원도, 그 이후. 목유도 원도가 완성된 것이 1447년이었습니다. 그 이후 이 그림의 운명을 추적하는 것이 조선 역사의 비극을 보여주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완성 직후 목유도 원도는 안평대군의 가장 소중한 소장품이 됐습니다.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이 이 그림을 보고 찬문을 남겼습니다. 23명의 찬문이 두루마리에 함께 붙어 있습니다. 그 23명 중에는 당대 최고의 학자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453년 계유정난 안평대군이 역적이 됩니다. 그 순간 이 그림의 운명이 불안해졌습니다. 역적의 소장품, 역적이 가장 아꼈던 그림. 이 그림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위험한 일이 됐을 것입니다. 그 이후 몽유도 원도가 어떻게 됐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조선에서 조용히 전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임진왜란을 전후해서 일본으로 건너갔을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에도 시대부터 귀중품으로 소장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 텔리대학교 도서관에 있습니다. 1447년 조선에서 완성된 그림이 지금 일본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안견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대표작이 해외에 있으면 그 예술가는 자국에서 낯선 이름이 됩니다. 구막 안견이 오늘의 우리에게 묻는 것. 안견의 이야기를 현재로 가져올 시간입니다. 안견이 우리에게 묻는 첫 번째 질문. 이름이 알려지지 않아도 좋은 것을 만드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까? 안견은 조선 최고의 화가였지만 그 이름이 지금 잘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견이 만든 것들은 살아있습니다. 몽유도 원도는 지금도 아름답습니다. 비록 일본에 있지만 안견의 화풍을 배운 화가들이 남긴 그림들이 한국 미술관들에 있습니다. 신사임당이 안견의 그림을 모사하며 화가가 됐고 그 신사임당의 그림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이름은 지워졌지만 영향은 남았습니다. 두 번째 질문. 최고 권력자의 후원을 받는다는 것이 과연 화가에게 좋은 것인가? 안평대군의 후원은 안견을 최고의 화가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안평대군이 역적이 됐을 때 안견을 역사에서 지우는 원인이 됐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구조는 있습니다. 권력자와 가까운 예술가. 그 권력자가 무너졌을 때 예술가도 함께 무너지는 경우. 안견의 이야기가 그 구조의 가장 극적인 예입니다. 세 번째 질문. 우리는 중인 출신의 예술가를 제대로 기억하고 있습니까? 조선 역사에서 기억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양반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선의 문화를 실제로 만든 사람들 중에는 화원, 장인, 악공 같은 중인들이 많았습니다. 안견도 그 중 한 명입니다. 신분 때문에 기록되지 못했지만 그들이 만든 것들이 지금도 우리 곁에 있습니다. 우리가 조선의 아름다운 그림들을 볼 때 그 그림들 뒤에 있는 이름 없는 화원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중 가장 위대한 이름이 안견입니다. 에필로그 안견이 우리에게 남긴 것. 안견의 정확한 몰려는 알 수 없습니다. 1400년대 초반에 태어나 계유정난 이후 어느 시점에 세상을 떠났을 것입니다. 어디서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한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화가 중 한 명의 죽음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안견의 비극이자 우리가 안견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몽유도 원도는 지금 일본에 있습니다. 그 그림이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는 한 안견의 이름은 계속 낯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림이 어디에 있든 안견이 만든 것들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신사임당이 안견의 그림을 보고 화가가 됐습니다. 그 신사임당이 율곡 이의를 가르쳤습니다. 조선의 수많은 화가들이 안견의 화풍을 이어받았습니다. 안견의 영향이 조선 500년의 그림들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조선시대 그림을 볼 때 그 아름다움의 뿌리 어딘가에 안견이 있습니다. 이름은 지워졌지만 영향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안견의 진짜 유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안견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메시지입니다. 지금 당신이 하는 일이 기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알려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당신이 죽고 나서 잊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것은 남습니다. 당신이 정성을 다해 만든 것, 당신이 누군가에게 전해준 것,
그것이 수백 년 뒤 어딘가에서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안견이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사를 쉽게 말해주는 재미이모였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납시다.